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사우나와 직장, 시장 등 우리 일상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는 새로 마련된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서 각 시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는 바로 운영 정지에 들어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 전망해보겠습니다. 공화당과 측근들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선 패배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 미국 변호사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달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특검이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를 해체하고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도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김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 센터. 작업자들이 철골 구조물을 분해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선 승리 선언 대국민 연설까지 진행한 만큼 선거대책본부 해체 작업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해체 작업은 불과 하루 만에 끝났는데요. 크레인에 걸렸던 대형 성조기와 건물 벽에 붙었던 바이든 연수막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앞으로 기자회견이나 중요한 발표는 워싱턴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도 가다듬었습니다. 당선인이 해야 할 업무의 우선순위를 나열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12명 규모 코로나19 TF 구성을 약속했는데 공동팀장은 비맥머시 전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과 데이비드 캐슬러 전 식품의약국 국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ill name a group of leading scientists and experts as transition advisors to help take the Biden-Harris COVID plan and convert it into an action blueprint that will start on January the 20th.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이 있던 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6천 명으로 사흘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도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나 검사 확대 등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이 사실상 대통령 행보에 나서면서 부인 질 바이든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입성 후에도 현재의 대학 교수 활동을 계속한다고 밝혀 미 헌정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출퇴근하는 투자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내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흑인, 성소수자를 망라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내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시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네, 먼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만큼 큰 관심을 받는 사람은 첫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여성이자 흑인이며
또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변호사와 상원 의원을 거친 이력에 명연설과 자질까지 갖춰서 여성 오바마로 불리며 단숨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명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네, 비단 부통령뿐일까요? 역사상 가장 다양한 내각을 꾸리겠다고 공언한 이 바이든의 사람들 몇 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인 남성 전유물로 여겨지는 국방부 장관, 이번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 차관입니다. 또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도 후보입니다. 첫 여성 국방부 장관 탄생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역시 여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또 다른 유력 후보인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 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백악관 참모와 국무부 장관 중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장관의 플러노이, 국무장관의 라이스가 발탁되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 트로이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만약 여성으로 꾸려진다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이 여성 외무 담당자들이 한번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밖에도 바이든 캠프 안팎으로 화제에 오른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바이든 내각 또 하나의 관심은 성소수자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입니다. 현재 언론은 부티지지 전 시장의 내각 입성을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내각의 유엔 대사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레이디와 세컨드 젠틀맨도 화제입니다. 당선인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 취임 뒤에도 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서 백악관에서 출퇴근하며 본업을 유지하는 첫 번째 퍼스트레이디가 될 전망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엠호프 변호사도 관심입니다. 아내가 부통령 후보에 지명되자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전폭적인 내조를 펼쳐서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세컨드 젠틀맨이란 공식 호칭의 첫 주인공인 만큼 앞으로의 역할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조작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선 패배 불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측근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말과 휴일 골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트윗에 장문의 글을 올려 선거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우편투표 인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선거까지 의심을 확대했습니다. 불복 선언을 했던 기자회견 때 내놓은 대규모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백악관에서는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부정투표의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With all that, you would have expected that be a high degree of security and a high degree of inspection that would be provided for mail-in ballots. 하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수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사위인 쿠슈너 보좌관도 결과 수용을 촉구해 왔다는 점을 다른 이들에게 언급해 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딸 이방카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게 퇴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에서 순순히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앞으로 11주 동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동처럼 미국을 망치는데 남은 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언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해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러 차례 부딪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뒤 해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Don't tell anybody, but let me wait till a little bit after the election. No, he's been wrong on a lot. He's a nice man, though. He's been wrong on a lot.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에스퍼 국방장관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도 사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퇴임 후 보호막이 없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금융보험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막판 행정명령 남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기간 실제로 권한을 마구 휘두를지는 차기 대선 도전 여부와 측근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공화당 내부나 트럼프 대통령 가족 중에서도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이어가겠다며 불복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어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소송전은 4년 뒤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해 퇴임 뒤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7천만 표 이상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지지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Half of the country, one way or the other, is going to believe that they were cheated out of this thing.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4년 뒤 재선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800년대에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22대와 24대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1889년 백악관을 떠나고 4년 뒤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분석은 퇴임 뒤 자연인 신분으로 갖가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지렛대로 바이든 측과 거래를 시도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입막음하기 위해 거액을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파헤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 사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으로 거부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성추문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도 있습니다. And he went after me on the plane. Yeah, I'm going to go after. Believe me, she would not be my first choice, that I can tell.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더 많은 소송이 추가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미국 대선. 개표 닷새 만에 승리의 여신은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배경은 뭔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성선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 경계선상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바이든은 뭐 때문에 이겼을까?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전대미문의 일이죠. 우리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선거였는데요. 진흙탕 선거에 뭐 6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선거인데 또 선거 과정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예. 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영향이지만 미국이 지금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승리 원인은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미국 사회의 통합이냐 분열이냐 여기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통합을 선택했다. 예. 그리고 또한 품격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을 했지만 예. 그동안의 언행이 굉장히 이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예. 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품위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렸는데 이런 것이 그 승리의 원인이 됐고 하나의 빌미가 됐다. 패배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연설을 멋있게 해야 그렇죠. 또 당선된 바이든 후보가 또 뭐 수락 연설 같은 것도 또 멋있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버틴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사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미국 역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패배한 후보가 먼저 그 승복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이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적 관행이었고 예.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이 아직 패배를 승인하지 않았죠.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본인은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패배가 아니다 하고 있는데 정치적 지금까지의 그 관행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본인은 근데 뭐 벌써 골프를 치러 2번이나 나갔다 오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근데 무슨 전략으로 저러는 건지 정말 소송까지 가면 뭔가 그래도 비집고 들어가서 이걸 판을 뒤엎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것 참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본인한테 이번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선거는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재검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 표수가 좀 이제 기존의 지금까지의 재검표들을 보면 약간씩 뭐 100표나 200표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자신이 주장하는 봐라, 내가 표를 도둑 맞았고 다시 카운트를 했더니 이렇게 먼저 본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표들은 굉장히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카운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할 것이고 또한 정치적 그 변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개표에 있어서 졌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또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승복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사타진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명분과 빌미를 조금 주면 네 알겠습니다. 승복 선언하죠.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미국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정지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형사상 그 탈세라든지 또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과거 것이 밝혀진 게 뭐냐면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중국하고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또 탈세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벌써 양쪽 지지자들이 다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든 후보 측이 그거에 대해서 당근을 좀 유인책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뭔가 내 임기 완전히 마치고 떠난 뒤에 어떤 좀 안전판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비리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됐었는지 한번 좀 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성추문이 있었고 네. 그걸 입막음을 하려고 뭘 줬다는 얘기인데요. 예,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DNA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이제 현직 예.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DNA 제출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나면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자기의 명예에 가장 큰 불명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기업 탈세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탈세는 뭐 어마어마한 탈세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다 납세 기록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만 납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반 시민보다도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그동안 적자로 위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세청 세무행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험사에 낼 때 서류가 다르고 세무서에 네. 낼 때 서류가 다르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네. 그다음에 집안에서 상속 문제가 또 있습니까? 집안에서 지금 배다른 예. 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3명의 부인 사이에서 그렇죠. 각자 난 이러한 배다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첫 번째 부인한테 난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영부인도 뭐 이혼을 뭐 준비한다는 벌써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전제 조건이 상속을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하면 현직 대통령으로 1월 20일 물러나는 날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예.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각서로 이걸로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이혼 신청을 해서 예. 그래서 더 망신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 준비위원회 기금이 있었는데 그걸 유용했다는 얘기도 또 나온 거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안 비워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백악관에 뭐 집달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명도 소송이 가능한 건지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있기는?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왕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상정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당연히 된다고 봤는데 지금 처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관례에 보면 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청와대 경호국, 경호 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날 낮 12시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끝나면 각하 썰 해서 바깥으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해서 모시는 거 즉 바깥으로 말하자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제 퇴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담당을 아마 대통령 경호국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일은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 세계에 중계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뭐 미국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국격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당근책, 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를 좀 진정시켜 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도 공화당의 실력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당선자와 곧 이제 할 라인을 이렇게 주고받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는 바이든 후보 뒤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다 붙여서 쓰긴 합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어떻게든 빨리 당선인 신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바이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겁니까, 절차상?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 당선인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6, 7개 주에 재검표를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빨리 재검표를 해달라. 근데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11월 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으로 계속 1심, 2심, 3심 지연을 한다면 연방 대법원에 12월 8일 날이 선거인단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서 정치적 기본권과 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예.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한꺼번에 막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법적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화당의 실력자 의원들한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예. 것을 아마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뭐 약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송선재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최초, 최다 이런 갖가지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미 현대사의 진기한 역사로 남을 올해 미국 대선 조수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각각 7천만 표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미 대선 역사상 한 후보가 7천만 표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8년 6,950만 표를 득표한 오바마 전 대통령. 올해 바이든 당선인은 7,535만 표, 트럼프 대통령은 7,108만 표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우고도 패배한 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은 66.8%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m happy to see all the involvement and the excitement, participation. I think that's a good thing.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자가 1억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특히 우편 투표자가 4년 전 대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I just want to make sure my vote gets counted. I hope every American is doing the same thing, voting as early as possible.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나이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고령 취임 기록이 만 70세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의 내년 1월 기준 나이는 만 78세로 그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20 미 대선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 당선이라는 또 하나의 이정표도 남겼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I really hope for a lot of togetherness again, a lot of peace. We need a lot of peace, a lot of everybody working together. Para nosotros, de verdad que es una gran esperanza, porque esto es una verdadera democracia, no es un autoritarismo, que es más de palabra y menos de hecho.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했던 미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변화와 쟁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권자입니다. 백인 유권자가 지난번에는 2016년 선거에서 71%였는데 이번엔 65%로 줄었습니다. 백인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유권자의 인종별 투표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백인 같은 경우 57대 40인데 흑인 같은 경우는 12대 87. 뭐 완전히 흑인들은 90% 정도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로 갔습니다. 자, 흑인 유권자는 거의 1대 9인데 다른 인종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라틴계는 32대 66, 이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의 등을 돌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라틴계 중에서는 사회주의 좌파 정권한테 신물이 나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틴계 중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시안계를 한번 볼까요? 31대 63, 아시안계도 이상하게 트럼프 쪽에 흑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베트남계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니까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또 필리핀계는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마약범 소탕을 트럼프 정부가 두둔하면서 트럼프 지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나이와 성별로 한번 볼까요? 예, 남성
48, 여성은 56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여성 쪽에서 지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성 지지가 확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죠. 이제 연령별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으로 가면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가 조금씩 줄어들죠. 결국 비백인, 여성, 청년,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바이든을 많이 밀어 올렸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다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확실한 동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당선인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는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와 그린 뉴딜 정책을 붙여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임기 안에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축하와 함께 트럼프 정부를 언급한 것은 내년 초까지 임기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의 축전 발송이나 전화통화 시점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타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 당선인과 통화할지 일본 정상보다 먼저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속도보다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중론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바이든 시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도발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무 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핵능력을 감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 측에 지금까지 이뤄진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상세히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무 협상부터 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합의 등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기본 철학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를 거쳐 실제 취임과 외교안보 라인 인선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한미가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조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도발 여부입니다. 만약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대북 불신을 증폭시켜 북미 대화 재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정상들처럼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예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맥 찾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이나 미 민주당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며 외교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겹치는 만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슬쩍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독대한 적이 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맡았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다 지난 2010년 피파의 부회장으로 바이든을 만난 적이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 잠시 만나 차 한 잔 마신 사이를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바이든이 청와대를 찾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연이 더 깊은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972년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바이든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 역시 바이든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맥 찾기, 외교의 비상, 이런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며 한미 관계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일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맥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강한 인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예전에 한번 봤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봤다.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인맥을 찾아서 바이든 행정부와 접점을 찾는 그 시도보다는 인맥을 새로 쌓는 것이 어떠냐. 너무 행정부에 누구누구 안다. 뭐. 누리꾼들은 우리 언론이 오히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외교는 국익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당시 상원의원이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주고받은 편지 2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편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 지난 1983년 9월이라 적혀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한다는 인사로 시작한 짧은 편지에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달란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망명 기간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제로 한 글을 보낸 데 대한 답장입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은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5달쯤 뒤에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붙인 또 다른 편지에는 한국의 현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치 인사 202명에 대해 해금 조치를 내린 건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취한 조처란 비판을 이어가는가 하면 자신의 동지들이 정치활동 금지 무효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런 현안에 대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기, 바이든 관련 사료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의 관계는 198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두 분이 주고받던 편지라든지 문헌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확인된 바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소정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쯤 지나 두 사람은 각각 상원 외교위원장과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재회했고 바이든은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지도자로 꼽기도 했고 그의 서거에는 누구보다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끈끈했던 인연의 새삼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현 정부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경제와 산업 정책의 방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와 배터리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 국내 산업의 업종별 기상도를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표 공약은 바로 클린 에너지 정책입니다. Climate change, climate warming, the global warming i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eal with it. And we're told by all the leading scientists in the world we don't have much time.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2035년에는 전력 생산 부문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로 전망이 밝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연 300만 대 규모의 정부 구입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친환경차 산업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면서 국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타격이 예상돼 자동차 분야는 호재와 악재가 겹치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인 정유와 석유화학 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탄소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더 조속히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무역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데 중국의 IT 산업을 견제하고 반도체 산업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경쟁력, 기술 우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마찰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세계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 흐름이 불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우리 증시와 외환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며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바이든 효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0.70포인트, 1.27% 오른 244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후 약 29개월 만에 최고치며 지난 9월 15일 연고점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4.43포인트, 1.72% 오른 851.2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에서 이른바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 LG화학은 전 거래일보다 1.94% 오른 73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3사로 엮이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6%와 10%대 올랐고 풍력 발전기 업체와 태양광 업체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반면 우리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 비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5원 내린 1113.9원에 마감해 약 2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연저점을 다시 갈아치운 것은 물론 지난해 1월 31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달러 약세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벌써 뭐 바이드노믹스 이런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애칭이 붙어버렸던데 트럼프 정부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지 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내 정책은요. 예.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걸 뭐 굳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하자면 문재이노믹스하고 좀 비슷한 닮은 꼴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정책은 트럼프의 색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대내적인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증세.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때 이제 감세를 많이 추진했는데 특히 이제 법인세를 이제 대폭 감폭 줄였었죠. 예, 축소했었죠. 35% 최고 세율을 35% 했던 것을 21%가 내렸으니까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원상 복구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한 28%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 학계는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예, 비슷하네요. 뭐. 예. 근데 이제 그 임금을 최저임금을 2025 한 6년까지 한 이제 지금 7불 25센트인데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이요. 이거를 이제 그 2배가 넘는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걸 연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16%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그러니까 2해 빠르게 올렸잖아요. 예. 그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 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팁임금, 거기 미국은 팁제도잖아요. 예. 팁임금도 이제 이 선을 이제 그 하한선을 없애겠다. 이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을 좀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 그렇죠. 그걸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 소위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닮은 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미국 그렇죠. 우선주의 예, 되겠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USA 혹은 바이 아메리칸스 그건 뭐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사실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을 가능한 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분간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뭐 다자주의를 복원한다고 하지만은요. 예. 그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뭐냐면은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무역 협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러면 새로운 무역 협상 없을 때까지는 다자주의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결국 트럼프의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효과를 좀 봤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그 결과 평가 때문에 예.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꽤 버티는 걸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 정책, 미국 예. 일변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꽤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이 코로나 방역 통제와 더불어 가지고 예. 이제 이 제조업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산층 복원하기 위해서도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 보게 되면 오바마 때는 8년 동안에 한 90만 개 만들었다면요. 예.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51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성적이 좋지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효과를 좀 봤다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갑자기 관세를 몇십 퍼센트 뭐 아니면 몇백 퍼센트 막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도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상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떨어진 리더십이라든가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규칙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권위라든가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인 이런 이제 이 강요는 자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분야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입장 속에서 사실 트럼프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건 뭐가 있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그 환율 조작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난해부터요. 예.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그 흑자 규모를 2% 이내로 관리하라고 그걸 축소했어요. 과거 3% 했던 걸요, 이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실 그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 보고서가 예. 그 저기 이제 오바마 때 사실 도입했던 거거든요. 도입했던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가 더 낮춰놨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사실 바이든이 그냥 어쨌든 간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이라는 그것도 되게 타이틀이 기분 나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것들 미국에 유리한 것들은 일단 슬쩍 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확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린 뉴딜 때문에 또 확 풀겠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커질 거고 달러가 약세고 그럼 우리는 또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아무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형성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기에는 오바마 때보다 바이든 때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GDP가 한 1.8%가 하락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3분기까지 3.5%나 하락했습니다. 거기다 뭐냐면 오바마 때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한 60% 되었었어요. GDP 대비요. 예. 지금은 이미 한 12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돈도 그러니까는 오바마 때 한 6년간 그러니까 퍼부었던 거를 지난 코로나19로 한 100일 만에 퍼부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수단이 많이 고갈돼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 이제 그 이 선거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그게 만약에 공화당이 만약에 지배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태클이 그러니까는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뭐냐 법인세 인상을 오바마 때 수준의 절반 정도까지만 안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원 확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재정 투입이 생각만큼 그렇게 투입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역대 정부가 90년대부터 예. 약달러와 강달러에서 오락가락했었습니다. 이런 약달러는 미국 제조업엔 유리하지만은 예. 월가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이제 월가에 이제 그러니까 압력이 또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갈 가능성도 우리가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기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대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 예. 특히 이제 지구 환경,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미리 대응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예. 뭐 한 2조 달러 얘기를 하니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들을 보면 구호나 멋진 말들은 쭉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맞습니다. 것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미국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할 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한 5년 남았다고 봐요. 5년.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내부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항상 개혁을 하거나 하는데 예.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바이든이 2025년의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예. 2025년까지 그러니까 환경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 같은 경우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2050년까지 그러니까 탈탄소 사회를 탈탄소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예. 두 국가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만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술적인 기반이라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던 부분을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분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요.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경쟁력을 그러니까 회복하는 예.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게 저는 한 5년 정도뿐이 안 남았다 이렇게 5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밀린 숙제 어차피 5년 안에 다 해쳐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예. 그동안 좀 열심히 해놓을 거라는 예,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대선 결과로 스포츠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프 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는 공개적으로 설전까지 벌였는데요. 바이든 시대의 스포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은지 기자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됐다.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삼매경이었습니다. 핸디캡 2.8의 싱글 골퍼로 대통령이 되고도 200번 넘게 필드에 나갔습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와 수차례 라운딩하고 타이거 우즈에게 자유 메달을 주고 우리나라 박성현 선수의 우승 장면을 직관했을 정도로 골프 사랑이 유별납니다. 하지만 골프에만 따뜻합니다. NFL 선수들이 인종차별하는 나라에 존경을 표할 수 없다며 무릎 꿇기로 국가 연주를 사실상 보이콧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올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NBA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자 어김없이 날을 세웠습니다. They become like a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at's not a good thing. I don't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sports or for the country. 그래서일까 트럼프 대통령 낙선 소식에 NBA 스타들의 SNS는 온통 축제입니다. 킹 르브론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록당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고 이제는 데킬라와 와인을 들고 백악관에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종과 성별 등 각종 차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There is racial insensitivity. People have to be made aware of what other people feel like, what insults them, what is demeaning to them.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남자팀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8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내자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이게 기각된 후엔 당장 같은 임금을 주라고 미국 축구협회에 으름장도 놨습니다. 골프보다는 미식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바이든 당선인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는 대통령에게 첫 투구를 맡기는 100년 넘은 전통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에게 내년 정규 시즌 개막전 시구를 요청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속속 도착합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징빙 없이 썼다는 주장이 나온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그건 공개된 대로 특활비, 법무부, 대검 다 특활비 검증하는 겁니다. 일단 특활비 배정 방식과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사용 내역에 집중했습니다. 3시간가량의 검증이 끝난 뒤 여야가 내놓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가져온 자료들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충분히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적과 달리 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는 잘 배정됐다며 오히려 법무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각 국이나 교정본부 이런 데 기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 경비는 이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여야 간사는 취재진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간사가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지 문서 검증만 하시면 되는데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검증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했지만 특수활동비 논란은 또다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특수활동비 검증이 종료된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올해 초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예년과 다르게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내역 조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등을 두고 특검 측이 반발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부친상을 치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10달 만에 다시 출석한 겁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될 준법 감시제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지명됐습니다. 법원 몫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특검에서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등입니다. 특검 측은 변호인이 추천한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비율을 산정한 회계법인을 변호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가 삼성물산 합병권 고발에 참여하는 등 이 부회장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 반대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 점검 기간이 턱없이 짧다며 재판부와 언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검 측 파견 검사가 법정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위원 지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고 준법감시제도가 유일한 양형 조건도 아니라며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한 차례 서중조사 기일을 거쳐 예정대로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재판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다른 심리위원들과 논의해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리위원회 평가 활동을 위한 삼성 내부 자료 공개 문제를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준법감시제를 둘러싼 공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미 대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서 2813님, 조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예, 유튜브에서 솔맨님, 트럼프 대통령 물러설 때를 알고 물러나는 아름다움 지금이라도 찾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대환 님도 바이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나야나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기에는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이 조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스콜피언스의 영광의 순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건조함이 심해지겠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oke up this morning